이 독일도 이제 소송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와 어린이들 또 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라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너무 낮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2021년 3월 달에 이 판결을 내렸는데 바로 5월 달에 탄소 중립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고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아까 55%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무려 65%로 높였고 헌법재판소가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진행 중인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 결정을 했어요. 원래 소송이 4개인데 이걸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죠.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정을 공개해서 쌍방이 나와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판사를 설득하고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공개 변론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기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벌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탈핵 법률가 모임 김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소송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간단히 기후소송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소송은 크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기후 관련 법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라,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도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을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내 재산이 이제 피해가 있다, 그런 책임을 묻는 소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최초의 소송은 90년도에 그러니까 LA시가 그 자동차 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이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그 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초의 소송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소송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 20년도에 폭발적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죠. 2023년 4월 24일 기준으로 2,242건이나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이 제기했죠, 그죠? 미국이 1,400건이 넘어요. 한국에서도 4건에서 한 5건 정도 제기가 되어 있고, 이 동그라미는 그럼 이 소송의 건수를 얘기하는데, 퍼센트는 뭐냐면 2016년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가 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그리고 한국은 1%가 좀 넘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건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에 많이 했고 책임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정작 미국 사법부는 기후소송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거예요. 뭐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를 하거나 패소를 하거나, 이게 최근에 아주 작년에 이제 올해도 그렇고 한 2건 정도 하와이하고 또 미국 본토에서 그 아주 1심에서 겨우 이기는 소송이 나오고 있고, 너무 미국 사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어떤 기후소송 중에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먼저 이제 미국의 줄리아나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나라는 이제 원고 이름을 딴 소송이고,
지금 2015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사실 10년 한 거잖아요. 이게 이 미국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이러는데 1심 갔다가 2심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는데 이게 소송을 각하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는 뭐냐면 너는 소송을 낼 자격도 없어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2심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충분한 정책을 세우거나 또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거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참 비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정부는 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에서 정해진 가치는 기후 시스템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기한 사례들이 있는데 미국 법원은 한마디로 기후 문제는 알겠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사법부는 나몰라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다시 이제 뭐랄까 이제 원고들이 청구 취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쨌든 결론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이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 파키스탄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은 그 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판결이 결국은 독일의 기후소송의 승소 판결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기후소송 판결들이 지금 이기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이 우르헨다라는 거는 어전트하고 아젠다를 합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하면 우르헨다가 되나 봐요. 근데 하여튼 우르헨다인데 이 우르헨다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요점이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배출량 대비 20%로 한다라는 감축 목표를 세웠어요. 2020년까지 목표가. 그렇죠. 2020년까지 목표가. 근데 20%에 대해서 이거 너무 낮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훨씬 높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25%까지 감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의미가 있냐면 뭐 그게 뭐 20에서 25%인데 뭐 큰 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미국 법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몰라 너네가 알아서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 우르헨다 그 판결이 중요한 거는 법원이 정부의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제도와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목표는 맞지 않고 이 목표로 하라고 판결을 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인정을 했어요, 법원이.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뭐 또 정치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날마다 기후위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하나의 팩트로서 기후위기라는 게 있어 진짜 위험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4대강 소송을 하고 새만금 소송을 했지만 또는 원전 탈원전 소송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 원전이 안전한지 아닌지 또는 4대강에서 홍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녹조로 인해서 이게 녹조가 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팩트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네덜란드 법원의 대법원에서 기후위기가 있어 라고 인정해 준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국가가 그 부분도 판단을 해줬어요. 네덜란드 대법원은 유럽 인권 협약이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는 네덜란드 국민들을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해준 거고 IPCC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객관화된 사실로서 전문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까지 최소한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한 25%까지 국가 감축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게 중요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원래는 그건 법원의 영역이 아니고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 미국 법원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정부와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다 했는지 또 법에 주어진 한계를 지켰는지는 사법부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먼저 판결을 내려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이 독일도 이제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이제 그 시민단체와 어린이들 또 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냈었는데 자 독일에는 독일 연방 기후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은 2030년까지 그러니까 90년에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라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너무 낮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정하고 31년 이후의 거를 정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왜 법에는 30년까지만 정해놨느냐. 31년부터 50년까지 그 목표가 없다는 것이 그 위헌이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허용된 그 탄소 예산이 1.5도를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그 탄소를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에너지나 자원을 쓸 수 있는 허용된 양이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8개 사 입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한 벌밖에 못 입고 1년 중에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 수 있는 거는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한 세대에 적은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가중한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1년 이후에 감축해야 될 양을 정해놓지 않은 것은 결국 그 미래 세대에 그만큼 가중한 부담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자유라는 건 여기서 내가 물건을 소비할 자유라든가 행동의 자유라든가 다 포함하겠죠. 그걸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달에 이 판결을 내렸는데 바로 5월 달에 연방 정부가 기후보호법을 개정했어. 진짜 빠르죠. 그래서 독일은 탄소 중립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고요. 2030년까지 이제 원래 이제 개정 그 위헌 결정 나기 전에 그 감축 목표는 아까 55%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무려 65%로 높였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88%로 정했어요. 그래서 독일 연방 헌재 결정이 나고 2달 만에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 기후 소송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한번 이겨서 우리는 이제 힘을 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바꿔서 왜냐하면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렇게 높아지면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되고 제도적으로 뭐 탄소세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강제력이 있는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다는 거는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1.5도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네. 네덜란드 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약간 전율이 흘렀는데 2019년도에 그린피스와 또 네덜란드 내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인데 한마디로 이 쉘이라는 데 석유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 그 회사가 있고 전 세계에 석유를 파는데 석유를 팔다 보니까 사가지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쉘그룹에 대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을 명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법원이 이 개별 회사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너네가 감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소송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겼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렸냐면은 쉘 전체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그룹의 활동으로 인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무려 45%를 감축하라고 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45%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이 쉘그룹에서 나오는 전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네덜란드 전체에서 배출되는 거 더 많아요. 그렇겠죠. 전 세계에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그 스코프 1, 2, 3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코프. 스코프 1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아니면 이제 물건을 나르는 택배회사 같으면 택배하다 보면 이제 기름을 쓰니까 또 매연이 나오고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의 설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스코프 1이고 온실가스 배출 범위에서 1이고 2는 뭐냐면 그 지금 이 건물에도 전기를 쓰고 있지만 공장이 사용하는 전기를 쓰다 보면은 그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에 따라서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아리백 기업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100%니까 온실가스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 전기나 석탄화력 전기가 있죠. 네. 그럼 전기 또는 난방 내가 쓰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스코프 2고 스코프 3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판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스코프 3을 생각하면 쉘그룹 같은 경우는 쉘 주유소에서 파는 석유를 차에 넣어가지고 내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45%를 줄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물건을 팔지 말라는 얘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라고 한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쉘그룹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3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쉘그룹 전체 배출가스 중에 85%는 차지해요. 그거를 그렇게 많이 45%까지 줄이라고 한 건, 45% 감축하라고 한 거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거죠. 더군다나 이 1심 판결이 훌륭한 거는 가처분을 허용했어요. 뭔 얘기냐면 원래는 판결이 확정이 돼야 이걸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법원은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당장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금 당장 감축해라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네. 너무너무 부러운 네덜란드 실소송까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은 그 4-5건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피고는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2020년도에 이제 그 청소년 기후 행동이 제기했던 기후 소송이 저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국내에서는 기후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송 이후에 21년도에 그 이른바 이제 일반인 시민 기후 소송이라고 해서 어른들도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제기한 소송이 있고 세 번째로 제기한 게 이제 2022년도에 아기 기후 소송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주 진행자님의 아기가 이제 1번 청고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죠? 진짜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네, 저희가 그래서 감사장도 드렸어요. 21년 9월생인데 네. 22년에 이제 참여를 했죠. 네, 정말 깐난 애기 때. 근데 그래서 2022년도에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탄기본의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게 그 4개의 사건이 어쨌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나라가 너무 낮다 40%가 그리고 2030년 1년 이후의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국내에서 그것이 또 위헌이다 또는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지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엉터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낸 소송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특별히 뭐 삼척에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도 있고 한데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업이 아닌 이제 지금 현재 정부를 상대로만 하는 기후 소송이 진행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상대가 정부인지. 일단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고 정부나 국회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국민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온실가스와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거를 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를 한 거고요.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앞으로 뭐 사실 개별 기업 상대로도 사실 소송을 하고 싶고 의미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건의 기후 소송 중에 2022년도에 아기 기후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아기들이 기후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제 원고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후 소송은 원래 그 원고 또는 청구인을 누구로 하는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소송이에요. 다른 소송에 비해서. 그거는 왜냐하면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책임이 있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의 피해를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도 보면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처음에 기후소송을 많이 냈죠. 아까 전에 줄리아나 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1명이 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후소송이 제일 먼저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왜 아기로 했냐면 그러니까 아기 어릴수록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미 그동안 진행된 기후 위기만으로도.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202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세대에 비해서 앞으로 탄소 예산이 8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만큼 가혹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원고들로 유모차를 타는 아기들만 우리가 청구인을 해야겠다 생각해갖고 처음에 유모차 기후소송으로 하려다가 아니 유모차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기가 좋겠다. 그래서 아기 기후소송으로 해서 만 5세 이하로 청구인을 모집해서 우리 집 아기도 이제 청구인을 참여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태아가 있었어요. 태아. 그 임신한 산모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집 아기를 이미 이제 그 5살 아이가 이제 원고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그 동생도 청구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태명이 딱따구리였거든요. 그래갖고 태아가 대표 청구인 이제 가장 어리니까 정말 미래 세대였죠. 태어나지 않은 그 딱따구리와 그리고 정말 5세 이하로 위주로 모아서 청구인을 했는데 어떤 집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언니가 있어, 오빠가 있어, 초등학생인데 나는 왜 안 돼? 끼워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5세 이상인 아이들도 좀 있지만 그 거의 절반 정도는 진짜 5세 이하로 해가지고 아기 기후 소송이고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한 우리 원고들은 총 몇 명이죠? 예, 62명입니다. 네, 네, 딱따구리 포함해서. 한국에서 기후 소송의 어떤 승소 판결이 난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지, 기후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 목표와 또 변화를 예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는 재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가 너무 낮다, 대폭 높여야 된다는 소송이고 또 하나는 31년 이후에 감축 목표가 없다는 게 위헌이라는 소송이고 또 이걸 이행하기 위한 탄기본이 너무 엉터리다 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이기면 현재 너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도 개선에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올해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진행 중인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거는 원래 소송이 4개인데 이걸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묶어서 심리를 하겠다고 했고 더 고무적인 것은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어요. 공개 변론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냥 이렇게 서면만 제출하고 법정이 열리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정을 공개해서 쌍방이 나와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판사를 설득하고 이거를 헌법재판소 아시죠? 네. 여기 그 강북에 거기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변론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이 사건이 사이즈가 워낙 커서 한 번이 아니고 2번에 열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4월 23일과 또 5월 21일 2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고 그 각각의 재판에 2번 재판에 다 양쪽 전문가가 나와서 기후 위기라든지 또 왜 파리 협약을 왜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 진술도 할 거고 재판관들이 이제 우리 변호사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이런 좀 흥미진진한 재판을 할 예정이라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사들도 기후 위기를 직접 몸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기후 문제 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헌재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가 지금 상위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제 기후 대응의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데 이 법안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소송들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제1차 탄기보는 사기입니다. 사기. 네, 한마디로 사기다. 어떤 사기냐면은 이게 그 40%를 줄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8년 대비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온실가스에 비해서 30년까지 40%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양쪽이 기준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쪽이 18년이 총 배출량이면 2030년도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야 40%가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순배출량일 때 여기도 순배출량. 근데 한쪽은 총 배출량이고 2030년은 순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준을 똑같이 해버리면 순배출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40%가 아니고 실제로는 29.6%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정부는 40%를 줄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국민들을 막 속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40%가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굉장히 우리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거라는 거고 이게 제 첫 번째 요지는 국민들을 속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너무 코미디인데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코미디인데 이게 2030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 정부가 2030년도까지 아까 이제 상위법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40%라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매년 얼마나 감축할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게 탄기본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감축하는 양이 한 5천만 톤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2028, 29, 30년 3년 동안 무려 1억 5천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25%만 감축을 하고 나머지 75%는 다음 정부로 미룬 거고 심지어 다음 정부 마지막 연도 2029년에서 30년 그 1년 동안은 무려 1억 톤을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현 정부는 별로 감축을 거의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다 밀었다라는 게 너무나 나쁜 계획이다, 위헌이다. 우리들의 지금 우리를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계획이라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기후소송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소송을 우리 청구인
네, 어머니와 저는 기후소송을 꼭 이기겠다는 각오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기후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들도 그렇고 우리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기후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신 김영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